맛있게 드셨어요? 예. 자, 이제 드셨으니까 또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지. 지역권, 요건 양도 많지도 않고 한 문제 나오는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으로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거예요? 이용이죠, 이용. 이용하는 권리. 사용이 아니고 이용이다. 그 이용이라는 의미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사용은 점유가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어요, 지역권은. 즉, 배타성이라는 것은 그 권리가 성립되면은 같은 종류의 권리는 그 같은 부동산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죠. 같은 토지에 지역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또,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도 보겠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죠. 물권적 조건이 인정되긴 하지만, 방해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 개념에서 안 나왔지만, 그럼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토지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 되고, 자, 이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요역지라고 그러죠. 자,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필지 전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말로 얘기하게 되면, 토지 일부를 의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이 토지는 뭐예요? 요역지죠. 자, 승역지는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일필지 일부도 가능하죠. 전부도 되고 가능한. 그럼 이걸 말로 얘기하면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토지는 승역지고, 우회한 그러면 이 토지는 뭐다? 요역지란 얘기죠. 그 개념을 잡으세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뿅하고. 네, 그래도 결석하지 않고 오시는 게 대단하시다. 자, 그래서 승역지, 요역지 잡으시고 괄호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요역지가 있다는 걸 주장 입증해야 된다. 자, 성질 다 얘기했고, 자, 지역권의 성질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권은 아까 토지를 위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 토지가 뭐예요? 요역지. 그럼 이 지역권은 요역지의 무슨 권리? 종된 권리라고 해요. 종된 권리. 그러면 종 나오면, 주종관계 나오면 부종성과 수반성이죠. 그래서 종인 지역권은 주인인 요역지의 소유권에 붙어서 이전하고요. 그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 목적이 된다. 즉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미친다, 그 얘기겠지. 또 종인 지역권은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하지요. 법조문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자, 불가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불가분성은 말 그대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 공유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 여러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려면 다 갖고, 갖지 않으려면 다 갖지 말란 얘기지. 일부는 갖고 일부는 갖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하면서 우리 민법은 되도록이면 가질 수 있게, 갖지 못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자, 3번부터 보시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얘만 지역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다 가지려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이 토지 공유자들이 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지역권을 소멸시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가질 수 있도록.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하고 취득시효 중단인데, 자,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읽지 마시고 취득
시효가 나오든 기간이 나오든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공유자들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취득 기간이 완성이 돼야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취득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 공유자들한테 불리한 얘기죠? 그럼 쉽게 어렵게 해야 되니까 이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중단 사유가 있어야 된다.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있어도 전부에 미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소멸을 중단이나 정지시키는 거죠. 물론 소멸 시효가 들어오지만. 그러면 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인 이 사람들은 지금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래요. 그런 거 문장을 읽어주셔서 잡혀야 된다니까. 아니, 가지고 있으니까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취득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진다고. 근데 그 소멸시효를 뭐 시키겠다고요? 중단 전시키겠다는 것은 계속 이 사람들을 지역권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쉽게 해야 돼, 어렵게 해야 돼? 쉽게. 그러면 이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있어도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리 이해하시면서 문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릴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려봐야 백날 시험 문제 보면서 그림 안 나와. 그러니까 지문은 이게 나오니까 결국 불가분성 얘기가, 자,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개 가지고 짐을 내는데 주로 이제 요 두 가지 소멸하고 취득 가지고서 이제 주로 내는데 소멸시효 중단이나 취득시효 중단 얘기 나오면은 그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공유자들이 전부 다 지역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든다. 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다 얘기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역권 취득은 원래 계약을 하고 뭐까지 하면 돼요? 등까지 하면 되죠. 자, 여기 지금 요역지, 승역지, 일필지가 나왔네요. 자, 근데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지역권을. 자, 시효 취득을 가지고서도 문제 내는데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뭐 된 것이어야 된다. 표현된 것이어야 돼요. 이것도 점유 취득 시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또 시효 취득한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표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표현이 되려면 계속이야 이제 20년 이상 남의 땅 계약도 하지 않고 자 통행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되려면 몰래 통로를 개선해야죠. 길을 내야 돼. 이 부분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당연히 지역권은 그렇게 센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 점유 읽고 그랬는데 결국 그 얘기는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위기 뭐 이것은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자 지역권 그 정도에서 마무리합니다. 전세권 들어가죠. 일단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물건이다. 다른 것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건데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전세제도를 민법 만들면서 전세권이라는 물권화시킨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물건이지만 자 일단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용익물권적 성격하고 담보물권적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죠. 자, 당연히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도 토지 등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농지에는 할 수가 없죠.
다른 건 큰 문제가 없고요. 이 판례는 좀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긴데 결심했어. 설명해야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판례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판례인데, 자, 이것도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을이 갑한테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에 존속기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2년 잡았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전세권이 뭐 하는 동안,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다면 이 판례가 나오지 않는데, 존속 중에 자,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갑한테 준 2억은 아주 준 거예요? 다시 받을 거예요? 받을 거죠. 그래서 이 2억 전세금의 반환 채권을, 즉 반환 청권을 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이것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느냐. 즉 그 얘기는, 자, 전속기간 안 끝났죠? 을이 나는 계속 이 건물에서 살고 이 내가 받을 전세금 2억 반환 청권만 네가 가져가라. 이래서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전세금 반환 청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지. 존속기간이 만료가 안 됐으니까. 그럼 생기지도 않은 반환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 양도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양도하느냐? 이 시점에서 양도하는데, 발생은 안 됐지만 나중에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중에 전세권이 종료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무엇으로? 조건으로 해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뭐 원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전세권이 뭐 하는 동안? 존속하는 동안이어야 돼요. 예. 끝나고 나면 이런 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 반환 청권 양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 포인트 설명드렸으니까 확정 양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조건 양도는 된다. 그거예요, 포인트는. 그럼 찾아갑시다. 전세권을 존속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 양도 돼 안 돼? 안 돼.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 어쩌고저쩌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무엇으로?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되셨고, 전세금 취득은 자, 세 가지를 갖추면 되죠. 당연히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긴 뭘 줘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 플러스 뭐까지? 등기까지 세 가지 갖추면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내는 거, 여기서 문제 내는 거 찾아주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전세금 지급하는 거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된다.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럼 찾아서 체크하면 되겠죠. 다 체크해 놨네. 얼마나 좋아. 자대고 하나, 이거. 그렇죠. 이거 보시면 되죠. 그럼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냐 아니냐 그랬으면 아까 세 가지 중에 목적물 인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꼭 그 부동산을 사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럼 뒤집으면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 전세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지, 그거는.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왜 이런 판례가 나올까요? 글쎄, 뭐, 그 판례가 나오니까 나온 거지.
일단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현실에서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지. 예. 빌려가지고 하면 임대차로 많이 빌리지, 또는 전세제도로 들어가지. 왜냐하면 전세권을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되는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등기 잘 안 해주지. 예.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무슨 물권? 담보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해서 돈 빌려주고, 원래는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뭘 해요?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야죠. 근데 저당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경매치고 우선 변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뭣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고 돈 안 갚으면 경매치고 우선 변제. 권리 내용이 전세권이 훨씬 풍부하지. 그럼 돈 빌려주고서 저당권 설정해도 되지만 전세권 설정하는 게 훨씬 낫지,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 사용은 안 하지만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그거 사용을 해야 전세권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거지, 사용하지 않고 전세권 하는 것은 이건 무효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판례가 아니야, 전세권은 물론 용익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뭐한 것이 아니라면, 폐장 아닌 거라면 담보물권 성질도 있으니까 돈 빌려주고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뭐한다면, 배제한다면 그건 용익물권 성질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럼 그런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원리 이해하시면서 판례를 이해하시면 돼. 또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성되는데,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등기를 해야 그 등기가 유효가 되느냐,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한 등기도 유효냐, 그게인데 유명하니까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죠. 자, 전세권 존속기간. 자, 약정이 있는 경우 역시 물권이니까, 자,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은 테두리는 잡아준다. 자, 근데 지상권은 최단기간이지만 전세권은 최장기간이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0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요,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요건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다 적용되지만, 자, 건물 전세권에 적용되는 거, 전세권은 이제 토지냐 건물이냐 좀 구별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지 건물 다 적용되지만 건물에만 적용되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최단기간이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이걸 몇 년으로? 1년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년은 토지든 건물이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을 6개월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전세권인데 6개월로 계약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몇 년? 1년 되는 거죠. 자, 또 법정갱신, 다른 말로 묵시적갱신인데 역시 뭐에만 인정된다?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거죠. 법정갱신. 자, 그래서 그 조건은 위에서 이제 보시고요. 법정갱신은 그 전 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됐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기간이죠. 기간. 법정갱신 됐으면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또는 종전 기간과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되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주의해서 보시고, 당연히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나오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1년으로 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 1년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기준이지 토지는 없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당사자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 청구, 통고. 그럼 소멸되려면 즉시 유예기간 후에 6개월이 긴가야 소멸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상권의 존속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최단 기간이 있으니까 30년, 15년, 5년으로 본다니까요. 최단 기간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본다니까. 근데 여기는 최단 기간 기준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냥 끝내자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민법의 임대차도 똑같이 들어가요. 민법의 임대차, 채권계약이니까 최단 기간이든 최장 기간이든 기간 약정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도 당사자가 기간 약정하지 않았으면 양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넓게 잡아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기간 같은 경우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외울 듯 하다가 떠나면 또 까먹어져. 그러니까 법정갱신 내가 기준 잡았잖아요. 지상권에서 법정갱신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 법정갱신 주로 어디에서? 건물에서 인정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다 건물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런 원리를 좀 크게 잡으시라니까. 근데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뭐 네모칸 써가지고 막 외우더라. 백날 외워봐야 그게 안 외워져. 그 원리대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자, 전세권 효력. 자, 이건 뭐 유명한 얘기고요.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럼 이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겠죠. 그게 뭐나 뭐일까? 세형 임차권. 그럼 이 지상권은, 임차권은 타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갖는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건물에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거 뭐 유명한 문장이니까. 요 구조면 요게 주인, 요게 종. 여기에 이제 저당권이 들어가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괄호 2번은 인적 범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대항력 얘기죠. 대항력. 여러분들이 대항력 그러면은 그냥 대항력 그 얘기인데 만일에 빌린 권리라면 대항력은 빌려준 사람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의 법적 지위가 그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그런다고. 예. 그럼 만일에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은 자, 전세권의 전속 중에 전세 목적물이 다른 데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전세 기간 중이니까 요 전세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요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럼 당연히 요 사람이 반환해야 될 전세금 반환 의무도 이쪽으로 오겠죠. 이건 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저런 거구나. 저런 게 대항력이구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원래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주택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대로 한다면 얘는 얘 보고 나가라고 그러지 보증금 내줄 필요가 없지만 자,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권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본다. 똑같은 구조라니까. 그게 대항력 얘기예요, 대항력. 됐고요. 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에서요. 당연히 전세권자는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뻔한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들어가죠. 유지수선 의무. 누가 진다 이거?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설정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자, 필요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죠. 자, 전세권 처분. 자, 일단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니까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도 있고 또 전세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세권은 밖에 있는 전세제도, 그건 채권이죠. 그 성질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서 당사자 설정 행위로 처분 금지 특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특약 약정 나왔으니까 뭘 해야 뭐 할 수 있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당할 수 있다. 이거 뭐 자동으로 넘어가야지, 그것은. 자, 전전세 나오는데 뭐 이것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 전전세도 전전세는 이 전세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자기 전세권에 기초해 가지고 또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런 것을 앞에다 전자를 붙였다고 그랬으니까 전전세고. 그럼 얘도 전전세권자 됐겠지. 전세금 주고 다 했겠죠. 등기도 하고. 자, 이거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동의 없이 전전세 했다고 해서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전전세가 설정됐더라 하더라도 전세권 소멸하지 않고요. 당연히 전세권이 이걸 기초로 해서 전전세 들어가니까 이게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동의 받고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 전전세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완벽하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강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전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니었죠. 이제 지문으로 한두 개가 끼어들어갔지만 전전세가 나와가지고 정답이 됐던 게 이제 리을번인데, 자, 그러면 이쪽도 전세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전세 기간이 끝났으면 이쪽도 전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겠죠. 안 해주니까 얘도 전세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에게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예요. 자, 그럼 경매는 이 부동산을 경매 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전세 기간만 끝나고 전전세금만 반환받지 않았다고 해서 요 목적 부동산을 경매 칠 수는 없지. 얘게 아닌데 이 사람 건데. 그러면 이 전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 전세권의 기간도 끝나고 원 전세금도 반환되지 않고 또 전전세도 끝나고 전전세금 반환, 이 양쪽이 다 반환되지 않았을 때만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전세권의 존 만료하고, 자, 원 전세금을 반환 지체한 경우에 한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저당권의 목적으로 돈 빌리고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결론만 잡습니다. 자, 왜 이렇게 썼지?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행할 수 없다 해야죠. 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시험을 위한 거고요. 그럼 시험 지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저당권 자체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럼 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냐?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고 담보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근데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담보가 없어지는 거지. 없는 담보를 가지고 저당권 실행, 즉 경매 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 끝났으니까 전세권자는 이제 뭐 달라는 채권이 발생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니까 그럼 저당권자는 이걸 가지고 받아내야 되겠지. 그럼 본래 있던 것에 대신한 거에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물상대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버리면 된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요. 예, 그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 보고 그 문장 가지고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고, 예, 넘어갑니다. 전세권 소멸 넘어가세요. 큰 문제 없고요. 자, 전세권 소멸 효과인데 당연히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내줄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전세권 등기 말소해줄 의무가 있죠. 당연히 무슨 관계? 통신관계지 뭐. 이건 뭐 필요 없고 다 아시는 얘기고. 통신관계인데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려고 다 준비하고 등기서류, 말소 등기서류 다 준비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내준다는 얘기죠. 그때 전세권의 담보물권 성질이 발휘가 되는 거지. 그럼 전세권에 기해서 뭐 들어갈 수 있고요? 경매 칠 수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죠. 여기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죠.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전세금 안 내주네? 그럼 전세권자는 그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죠. 됐죠? 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으시면 돼요. 다 인정돼.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 네. 자, 전세권 보셨어요. 자, 이제 담보물권으로 들어갑시다. 자,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이제 저당권 공부하셔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 일단 담보물권은 주인이다, 종이다? 종이죠. 뭐가 주인이 되는 거야? 채권. 그래서 부정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권도 없어지죠. 그럼 여기 유치권을 집어넣든 저당권을 집어넣든 다 소멸이 되겠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종인 담보물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죠. 근데 수반성이니까 주인인 채권이 이전되면 종인 담보물권도 이전되겠죠. 됐고요. 자, 불가분성은 채권은 줄어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담보물권의 효력도 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적 성질이고 물상대위는 저당권에만 인정되죠.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저당권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 써버리면 저당권에서 문제가 나오지 유치권에서 물상대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헷갈리게 되니까. 근데 물상대위는 뭔지는 다 아시니까 여기서 그냥 보고 들어갑시다.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이나 훼손, 공용지에서 수용됐어요. 자, 그럼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예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으면 계속 그 목적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지. 대신해서 미치는 게 아니죠. 물상대위인데. 그래서 목적물이 자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거나 자 훼손됐거나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수용이 됐거나 그러면 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죠. 원래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당권이. 근데 거기에 가름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불에 타서 화재가 나서 없어졌으니까 화재 보험금이 나온다든지 토지가 수용되니까 수용 보상금 같은 것을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없어지면 안 되고 여기 저당 목적물에 대신해서 나오는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되겠죠. 자, 이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고 하죠. 그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을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아버리면 그 소유자의 일반 재산하고 섞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받기 전에 뭘 해놔야 돼요?
압류를 해놓는데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제3자가 해도 된다.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물상대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얘기인데, 자, 물상대의 객체가 되는 것보다 지금 안 되는 걸 먼저 얘기했으니까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 할 수가 없죠. 왜? 저당권 계속 실행할 수 있으니까. 또 자주 나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에 보상금. 자, 이건 협의 취득이니까 협의 수용이죠. 그러면 말은 보상금이지만 매매대금하고 비슷한 이가 되니까 여기는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럼 물상대의 객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다 예를 들었어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든지. 강제 수용했을 때 수용, 보상금, 청구권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이제 물상대의 할 수가 있죠. 하면서 아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전세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전세권도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를 하게 되겠죠.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유치권 들어갑시다. 자, 유치권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 자기 물건, 타인 물건,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 그걸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 되고 그 채권은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그 채권이 뭐에 있어야 돼요? 변적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갚을 때가 됐는데도 안 갚으니까 나도 그 물건 안 돌려주겠다.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그 얘기는 아니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배제시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이제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아까 법정지상권에서도 언제 성립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지는데 법정지상권은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온 건 아니지만 유치권은 매번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럼 성립 요건을 따지면서 그 요건에서 쟁점이 되는 걸 잡는데 첫 번째는 유치권의 목적물은 자기 물건, 타인 물건,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물론 동산, 부동산 다 됩니다. 뭐 일부도 될 수 있고요. 그럼 타인 물건이니까 꼭 채무자 물건일 필요는 없죠.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의 물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급인 어쩌고 저쩌고에서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 그게인데 원칙적으로는 이 공사대금 가지고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공사대금 그 건물 자체에 되더라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급인의 소유 이거죠. 이미 공사한 부분이 수급인 소유니까 자기 거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결령관계는 이제 채권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은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죠. 자, 이걸 한마디로 뭐가 있어야 된다? 결령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인정되는 채권 여기 몇 개 잡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용상환청권,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물건을 유지시키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그거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당연히 이거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면 이건 뭐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됐느냐? 이거 따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뭐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됐어요?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그럼 이 물건 유치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권, 보, 매. 자, 여기 손해배상청권이 또 나오네요. 그럼 손해배상청권 나오면 우리는 다 답을 알려준다고 그랬어. 아까 그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나온 손해배상청권은 그 물건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는 누구 때문에 손해배상청권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잖아. 사람을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청권 가지고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힌트를 자꾸 찾아내시라니까, 지문에서. 그래서 권범에 외우시고 손해배상청권 나오면 뭐 때문에 손해배상청권이 발생됐냐 따지면 된다고요. 자, 채권하고 점유와의 결론관계는 불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게 말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꼭 그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하는 것이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이거 안 주니까 목적물을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거꾸로 목적물을 먼저 뭐 하고요? 점유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발생됐어도 유치권은 성립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는,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번 하나죠. 유익비 상환청권은 기본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맞죠? 맞지만 이 유익비는 특징이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하면서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럼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받았다는 것은 변제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니면 유익비 상환청권 가지고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채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이 판례들이 어디서 쟁점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익비 상환청권 그러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본 거예요.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자가 들어가면 상황 허여 나오면 이게 변제가 도래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라고. 그럼 이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죠? 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 이거 이 얘기 나오면 간접 점유라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되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점유를 취득했다. 당연히 이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도 안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 그럼 저 점유가 적법한 점유인지 불법한 점유인지를 누군가가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배척한 사람이, 유치권을 배척하는 사람이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점유가 적법한 것으로 뭐 받으니까, 추정받으니까, 그러면 유치권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적법하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고, 유치권을 배척하면서 그 물건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람이 그 점유는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 불법 점유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권 당사자끼리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유치권 배제 특약을 했을 때 그 얘기죠. 자,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뭐다? 유효죠. 자, 유치권 포기,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그 특약을 한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일 때 제3자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 특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계약이니까 조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을 보셨고, 자, 이제 유치권의 효력이죠. 그 유치권이 성립됐어요.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시면 돼요. 자, 유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누구한테든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채무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지.
왜? 유치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경락인한테 자기가 받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이 유치권자는 한번 그냥 간단해 보세요. 유치권자는 권리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일단 유치권 가지고 있겠지. 또 점유권, 그렇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봐봐. 채권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잖아. 그 문제는 그러면은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물권이죠. 채권은 채권이야. 그럼 유치권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지만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해야지. 그래서 경락인한테는 갚으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 항상 민법은 권리를 배우시는 거다. 물권과 채권을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쉬워져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외운다고 그러면은 뭐 외워서 뭐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이런 거 외울 이유가 없는 얘기지. 자, 이해되셨죠?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경락인한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경매 절차에서 경매 당하는 놈들이 순순히 당할까 경매 절차를 방해할까?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유치권 만들어버리지. 지들끼리 짜고. 항상 법정자가 들어간 것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짜고. 아까 법정사건처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는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모든 사람 경락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하고 자기 부동산 경매 들어왔는데 얘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 건물에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서 경매 진행 중인데 아직 경락이 안 됐죠? 그럼 친구 보고 야 빨리 이 내 건물 중에 어디 공사 좀 창틀 공사 좀 하라고 그래. 저 대충 한 것처럼 영수증 써가지고 채권 한 1억 정도 줄 게 있다고 하고서는 자 거기다 프랜카드 걸어버리면 자 누가 와서 그 건물 낙찰받아서 인장받아 보니까 오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경락받을 사람이 없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원래는 경락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제 기준점 잡아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어? 경매 기입 등기 이걸 기준으로 하죠. 이걸 압류라고 그래요.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이건 진짜 유치권으로 보고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뭐 문장 이렇게 썼지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결론이 돼줘야 되는데 의미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립은 시켜줘. 취득을 한다고요. 성립은 되지만 이 유치권 가지고 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는 없도록 만든 거죠. 이미 부동산에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는데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서로 짜고 유치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치권 가지고서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또 옛날 판례니까 잘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치권 물권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경락인한테 그러면은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뭘 기준점 잡아? 경매 기입 등기 또는 뭐 압류를 기준으로 잡아요. 요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냐 후냐 되셨어. 자, 재판상 행사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남의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가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유치권 아니라고. 자,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돌려주니까 당연히 인도소송 들어갔겠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피고가 됐으니까 뭔가 항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물건을 지가 점유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 근거로 뭐를 주장했어요? 유치권 주장했다고. 그 유치권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유치권 맞아. 자, 그러면 그 물건 돌려달라는 원고가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있는데 피고의 말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원고 패소 판결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원고 패소 판결 내리지는 않죠. 왜? 유치권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채권, 갚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 갚고 돌려주고 양쪽 다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서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 어디 있어? 서로 교환해서 주고받으면서 끝내세요 라는 판결 내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상환 급부 판결. 사실 요즘은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상환 이행 판결. 괄호 속에 있는 것은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그럼 틀려요. 상환 이행 판결. 그럼 이 구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동시행항변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피고 측에서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뭘 주장하고 있어요?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걸 보니까는 법원에서 보니까 맞아, 동시행항변권. 그럼 동시행항변권 맞으니까 피고 말이 맞는 거죠? 그때도 원고 패소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것은 동시행관계에 있으니까 달라는 애도 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교환해서 주고받고 하고 끝내세요. 자꾸 소송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판결 내린다고. 그걸 뭐라고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급부 판결. 근데 이것들은 시험에서 정답은 잘 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문이 들어갔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들어가죠. 자, 유치권자는 자, 사실 저 위에 자,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권의 효력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차피 유치권은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자,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우물에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의 효력이지. 꼭 이렇게 힌트를 줘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유치권 설명 들어갈 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돈을 받아내긴 받아내지만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 경매쳐가지고 경매대금에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그 물건을 못 쓰게 해가지고 못 쓰면은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유치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이 없고 물상대위도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인정되지 않죠. 다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죠. 네. 그래서 우물에 물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 자, 정리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이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냐 그 문제예요. 자, 유치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자, 이걸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요. 나중에 경매는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서 뭐겠지만 이건 이제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다만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불가분성 당연한 얘기고. 자, 불가분성과 관련해서 이제 요 판례가 조금 우리 시험에서도 요 판례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자, 그냥 의미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다세대 주택을 지면서 자, 여기에 뭐 창호공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창호공사를 다 하겠죠.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공사해서 각각의 세대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0만 원씩 나왔어. 그럼 여기 같은 경우 10채니까 전체 공사비가 얼마요? 1억이죠? 네. 근데 이 공사대금을 이 건축한 사람이 줘, 안 줘? 안 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요 다세대 주택을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데 요 10채를 다 점유하지 않고 101호만 점유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 항상 이 사람 채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이 101호를 공사한 1,000만 원이냐, 아니면 이 공사 전부인 1억이냐, 이 얘기예요. 1억이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경우, 자, 그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해서 성립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의 공사대금만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이 건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됐다, 1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된다. 응? 자, 이 사람 유치권 점유했잖아요. 예. 자, 그 피담보 채권은 이 모든 다세대 전부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점유했죠. 101호를 점유했죠. 그럼 유치권은 101호에만 성립됐다, 전부 성립된다. 101호만 성립되는 거지. 점유가 돼야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아하, 자꾸 구별하시라니까. 채권하고 유치권은 다르다니까. 채권은 1억이지만 유치권은 점유한 부분만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지금까지 배우셨잖아. 그럼 다른 다세대는 점유했어, 안 했어? 근데 뭔 유치권이 성립돼? 하지만 다른 세대도 공사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발생됐지. 자꾸 채권하고 물건을 구별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지. 근데 막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전부란다, 전부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전부는 채권이 전부고,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요 한 세대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야. 유치권은 한 세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법적 사고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린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권리를 배우시게 되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외워서 할 이유가 없어요. 저 당연한 얘기지. 자, 계속 보시고. 자, 이것도 뭐 종종 나오니까,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점유는 적법하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면 충당할 수 있고요. 자, 유치권은 남의 부동산, 자, 점유하면서 방치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비용 들겠죠.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요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로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왜? 이것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니까. 자, 유치권까지는 빨리 보시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유치권자의 의무는 굉장히 쉽죠. 당연히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해라. 이걸 뭐라 한다? 선관 소유 의무. 당연히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겠죠. 자, 하지만 두 가지, 채무자의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또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뭐에 필요한 사용은, 본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판례가 이거죠. 주택을 공사한 사람이 공사대금 안 주니까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다고요. 그럼 이 주택은 그냥 비워놔야 보존이 되나요? 살아야 보존이 되나요? 살아.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지. 자, 이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니까 이건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적법하니까 이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내 승낙도 없이 사용했으니까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죠. 유치권 소멸 청구나 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쨌든 이 유치권자는 자기 주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주택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부당한 이득은 받고 있죠. 그래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은 반환을 해줘야 되겠지. 자, 밑에가 그 얘기니까 그냥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되셨습니다. 나머지는 뭐 의무 위반했으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유치권 소멸 청구 하면 된다. 뭐 들어가시면 되죠. 자, 유치권 소멸에서는 쭉 한번 보시고 하나 이제 체크할 게 있어요. 자,
채무자나, 여기는 채무자나 또는 소유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야, 네가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 나한테 꼭 필요하니까 그건 좀 나한테 돌려주고, 나는 지금 돈을 못 갚는데 채권 변제는 못하지만 지금 그 건물은 내가 필요하니까 그건 좀 돌려주고, 그럼 대신에 제가 저 시골에 땅이 있으니까 땅을 담보로 잡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즉 다른 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이 다른 담보의 가액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지금 유치물 가액이 있고요. 즉 건물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2억이야. 근데 지금 유치권자가 받을 채권액이 1억이에요. 근데 요 1억을 못 갚으니까 채무자나 소유자가, 야, 그 건물은 좀 돌려주고 내가 땅 다른 담보 제공할 테니까 이거 잡아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다른 담보 가격은 1억에 해당되는 정도만 해당되면 된다, 꼭 2억에 해당돼야 된다. 1억이요. 자, 비교해서 낮은 쪽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거꾸로 유치물 가액이, 자, 이거 1억 5천인데 피담보 채권 2억짜리야. 자, 이럴 경우도 이제 낮은 것, 얼마?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 물론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담보 제공해도 다른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반드시 높은 쪽의 가격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비교해서 어느 쪽? 낮은 금액.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 자,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유치권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 들어가도록 합시다.